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입니다. 지난 8월 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 구성된 이후 2달여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국민들의 염원을 모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행사는 모두 발언, 법안 발표 및 설명, 언론 질의응답, 법안 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이십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건태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이십니다. 김남희 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명령인 3대 개혁을 차분히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우물쭈물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 분립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철동같이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운운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포고령대로 되었다면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계엄 사령부의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했습니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계엄 일어나자마자 주장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왜 침묵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삼권 분립에서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첫째,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근데 왜 반대합니까? 둘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용하는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셋째, 법관 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사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할 헌법 소원,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매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백혜련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수고하실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혜련 위원장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이건태 간사님 등 사법개혁특위 위원님들이 정말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법개혁안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우리 백혜련 위원장 등이 앞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법개혁안 발표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백혜련 위원장님, 이건태 간사님, 김기표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조인철 의원님, 그리고 사개특위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께서 더 믿을 수 있는 사법개혁 로드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께서는 재판 과정과 판결이 이해 가능하고 법원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발표되는 사법개혁안입니다.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재판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소원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안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사법체계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법체계로 반드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8월 출범 이후에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은 그 여정의 결실이자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고
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정청래 당대표님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 활동 전반에 걸쳐서 또 귀중한 의견과 전문적 식견을 나누어주신 법조계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을 향한 진심 어린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이 국민으로부터 위임한 권한이며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의는 멀고 판결은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체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은 조금 이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 경청대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사법개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내놓는 개혁의 방향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본뜻을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사법행정과 재판의 분리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적 권한을 제한하긴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안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발표와 함께 법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혜련 위원장, 이건태 간사님, 그리고 김기표 위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면 정청래 대표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이석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법개혁 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의 과제인데요. 저는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4가지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건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문제는 사법개혁안 특위안으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시기로 개인의 자격으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기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법관 증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좀 나갔는데요.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언하게 됩니다. 즉 대법원은 3년 후에 총 26명의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는 사건의 전무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의 전원 합의체 2개의 재판부와 정말로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에서는 또 하나의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또 2개의 전원 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대법관 증언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를 해유하거나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개특위 간사 이건태 의원입니다. 나머지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합니다.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2명을 늘리겠습니다. 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제외하고 대신에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 중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법관 2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2명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추가로 각 지방 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인원은 이렇게 12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12명 개편한 이후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은 12명을 쭉 말씀을 드리면 선임 대법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각 지방 변호사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천의 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거기에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들을 추천하여야 한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이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위원 중에 마지막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현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은 호선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이렇게 호선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설명드리면 법관 평가는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자질 평정 부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기존에는 법관 3명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전국 법관 대표위의 1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는 법관 3명을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법원장 1인, 전국 법원장 추천 1인, 전국 법관 대표자 1인 이렇게 구성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1인,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1인,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한 변호사 1인 이로 변경함으로써 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나 법관 인사위원회나 시중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급심 판결의 공개범위 확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하급심 1심, 2심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쳤습니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가로 열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 이렇게 해서 확정되지 않는 1심, 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의견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 확대 조치는 부칙에 2000년 8월 1일부터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2000년 8월 1일 선고부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압수수색 사전신문제 도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 대면 신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 법원은 신문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보안과 신속성을 위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신문 제도를 도입을 하되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수사의 신속성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대법원 규칙으로 있던 것을 법원 조직법에 올려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이 저희 사개특위에서 준비한 개혁안의 요지입니다. 추가 내용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의회 김기표입니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작위,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도 사법부 내에서만 이를 해결하도록 맡겨놓으면 사법부 내에서 재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법부와 다른 조직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본연의 기능으로서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재판이 이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법률안에서는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둘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는 앞에 두 경우 외에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재판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당해 사건이 최종 법원에 통지하며 최종 법원은 그 심급에 따른 소송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기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에서 간이하게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소속사와 이름을 밝히시고 질문하시고자 하는 발표 의원님을 지목하여 주시면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저 뒤에. 네. 강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당론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요. 그 사개특위에서 정리된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개특위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김기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 주시는 헌법재판소법 관련한 내용은 저희 지도부와 함께 공감하에 일단 공동 발의를 합니다. 법안을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첨삭이나 또는 더 가해지거나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법사위 거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당론화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 지도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예, 동아일. 네. 동아일보 김재현입니다. 사개특위가 7월 달에 출범했는데 재판소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 넣어서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5개만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 소원을 넣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이 사개특위랑 그걸 가지고 뭔가 이견이 있었거나 그랬던 것은 없는지. 그 이견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개특위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개의 개혁 과제만을 다루는 것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나중에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문제도 개혁 과제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개별 의원님들이 입법으로 한 5분 정도가 이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그 과제를 입법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것이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없었고 또 국감이 바로 추석과 국감이 오면서 그 부분은 지도부에 이제 일임하게 된 형태가 된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전도실은 최인철 학자입니다. 저희 대법관 연임 포함해서 임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쭙고요. 이제 대법관 증언을 하게 되면 이제 재판연구관도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좀 증언을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대법관 증언에 좀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포함이 임기는 변경되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6년이고요. 예, 임기는 변경되는 거 없고요. 그 헌법 그 재판 연구관은 일정 정도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넣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법관 한 명당 3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좀 늘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향후에 이건 그 판사들 증언이 이미 작년에 법안을 통해서 300명 이상이 증언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재판 연구관이 막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도 지난번에 전용기 의원이 한번 인터뷰에서도 그 대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 대법원에서 제시한 예산은 그 건설 비용, 부지의 문제입니다. 땅값의 문제인데요. 서초동에서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인데 사실은 지금의 대법원에도 추가 건물을 짓는 것이 저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는 땅들, 운동장이라든지 남는 땅들도 있고 중축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자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진행으로 해서 오늘은 공론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을 전제로 어떤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 발표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전환하기 때 후신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대법원 소부에서 기사 형사, 가사 행정 이런 재판을 다 하고 있는데 24명으로 이제 증언을 해서 6개 소부를 운영할 경우에 특정 소부에는 인사를 전담한다든가 그런 식의 개혁을 포함되는 지금 네. 법안의 내용에 담길 건데요. 가도기에는 지금 2개의 연합재판부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가도기에는 하나의 재판부로 전합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할 거고요. 안결체가 됐을 때 2개의 연합재판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부는 전담 재판부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제너럴하게 그 배당이 되는 거에 따라서 되는 형태고 대법원에서 규칙에 따라서 특별한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재량이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니, 한번 뒤에. 예, 우리 그 내란전방 재판부나 타겟팅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셨는지 궁금하고 안에 안 들어갔는데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내란전담 재판부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과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개특위는 5개의 처음에 개혁과제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개혁위원회고 제도적인 개혁의 중심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 재판부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단위에서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동아일보 질문 추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 하십시오. 고생 많으셨고요.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법개혁특위에서 나온 5개 하는 당문으로 연내 통과시키는 거고 통과를 추진하는 거고 재판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하나고요. 그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이 관련해서 원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기로 돼 있었는데 호선으로 주셨잖아요. 그거는 좀 최근에 좀 의뢰 대법원장 관련 국민 불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후보 개정을 추진하시는 건지요. 먼저 그 대법원장이 맞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예전부터 시민단체라든지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신분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호선이 맞다. 의원들 간에 사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뭐 열의에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맞다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상호적으로 여쭤보면 이 사법개혁의 논의가 애초에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를 좀 어떻게 하면 견제를 받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 출발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법개혁안들은 생각보다 강론이라는 편도로 많아서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가 견제받게 되는지 그렇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강론만 하나 여쭤보면 법관 평정에 있어가지고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는 방식을 포함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형사 재판을 흔히 보게 되면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사회적 정의 관점으로 보면 약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이라든가 이런 가진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을 부패하는 쪽도 변호사이기는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평가를 받는 법관이 지금 종래보다 더 좋은 법관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요. 여태까지 그러나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라든지 실제로 이 재판에 관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변호사들의 평가가 무슨 특정 로펌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하는 지표이고 그것이 상당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실은 국회의 어떤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같은 법조직역단체인 변호사들이 광범위하게 굉장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더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아시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개혁안에 있어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동아일보 김자연 기자. 예. 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일단은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가 판단하도록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연합부랑 전원합의체 두 개로 쪼개지는 걸 합법부 단계에서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나뉘는 건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재판 소원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본권 침해라면 소원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 경우에는 전면적인 뭐 사심제라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는요, 지금 법원 조직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그 법원 조직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전원 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지 대법관 수가 늘었고 정말로 국가적인 뭐 명운이 걸린 사건이라든지 전원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에 특별히 한정해서 그 또 하나의 전원 합의체, 그 연합부라고 돼 있고요. 지금의 전원 합의체는 연합부,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전원 합의체는 전원 합의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고, 소부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소부가 다 생기는 거고, 똑같은 소부가 3개가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개혁안을 할 때 원래 법사위 소위에서 30명으로 증언하는 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지막에 4명을 줄이고 더 26명으로 한 것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전원 합의체가, 전원 합의체가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구조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똑같은 전원 합의체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그동안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그대로 하면서도 하나의 합의체가 생기면서 신속성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6명으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제1연합부, 제2연합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재판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의 단점이나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심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심제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소원은 재판의 작용이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1, 2, 3심과는 좀 다른 구조로 돼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물론 이렇게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내가 제소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하게 소부에서 지정재판부에서 간이하게 각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어떤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기자회견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한 분 정도 더 있으면 질문 받고, 지금 사법개혁특위 기자회견을 마칠까 하는데 질문 없으시면, 최기찬 기자. 네. 아까 질문 좀 자제해달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잖아요. 사실 그 법안을 낼 때도 사실 예산 추계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사법개혁 특위에서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국민들에게 저희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예산 문제를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은 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네, 그건 일단 그렇게. 네, 그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그래서 전체 사건 수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근무하는 재판 연구관들 공통으로 대법관들을 보좌하는 그 공통 재판, 공통 반인지 하는 그건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분의 대법관이 늘어나니까 그 개별 대법관을 보좌할 재판 연구관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사무 공간 문제도 본질적으로 대법관을 늘리는 게 이게 목표고 핵심이지, 나머지 문제는 여기에 맞춰가야 할 문제지, 예산이나 공간 때문에 대법관 늘리는 것이 안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내세우는 예산이나 공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대법관 증언을 막으려는 그런 논리 구성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이 사항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리 그 자세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건태 의원님하고 김기표 의원님께 질문을 집중해 주시고 수석 대변인에게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